안녕하세요 여러분, 홍교수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이 23번 프린트를 통해서 인도사 안에서도 무굴 제국의 근현대 역사에 대해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23번 프린트를 통해서 인도사를 쭉 공부를 하고 있어요. 선생님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자, 세계사는 중국사, 각국사, 서양사로 구성되어 있고, 여러분은 지금 중국사 클리어 했고, 각국사에서도 일본사 클리어하고, 이제 인도사도 클리어할 날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인도사 같은 경우는 가장 사실 많이 나오는 거는 오늘 공부할 이 근대사 파트예요. 인도 전근대 마지막 왕조인 무굴 제국이 어떻게 해서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는가, 영국의 식민지가 되어가는 과정, 그리고 그 식민지로부터 독립을 하기 위한 독립운동 파트, 여기가 굉장히 출제가 잘 되는 포인트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서 배웠던 이 고대 마우리아, 쿠시안, 굽타, 그리고 가즈니, 구르, 델리 술탄, 무굴 제국, 이 부분은 어떻게 공부해야 한다고 했죠? 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시대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자료가 주어지고 여러분은 그 자료가 어느 왕조, 어느 시대에 해당하는가 파악을 하고 나머지 선지에서 그 시대, 그 왕조에 해당하는 내용을 고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마우리아, 쿠시안, 굽타, 그리고 가즈니, 구르, 델리, 그리고 무굴 제국, 가즈니, 구르, 델리 같은 경우 양이 얼마 없으니까, 부담 안 가셔도 되고, 이 마우리아, 쿠시안, 굽타, 가즈니, 구르, 델리, 그리고 무굴 제국, 이 각각의 왕조와 시대에 중요한 정치, 문화적인 특징, 특히 문화적인 특징을 중심으로 각각의 왕조 시대 포인트를 연결하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마우리아, 쿠시안, 굽타, 무굴, 이거 구분하라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델리, 술탄, 가즈니, 구르는 선지용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대 구분하는 거에 포인트 잡고 각각의 시대 왕조별의 특징을 잘 매칭하시면 되고, 오늘 공부하는 이 근현대 파트는 사실 가장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여러분이 특히 더 정신을 바짝 집중하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가볼게요. 무굴 제국의 근현대 역사입니다. 자, 영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인도에 침략을 해옵니다. 이 영국의 인도 침략이 본격화된 거는 18세기 이후부터예요. 자, 그럼 왜 18세기 이후부터냐? 사실 그전까지는 무굴 제국이 워낙 강력한 나라였기 때문에 함부로 쳐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무굴 제국 안에서도 아크바르 황제, 이 아크바르 황제의 이런 관용적인 통치, 힌두교 여인과 결혼해서 힌두교, 그러니까 그 마라타족, 인도 중부를 털을 잡고 있던 힌두교 세력인 마라타족의 여자랑 결혼을 하고 힌두교도들의 관리로 등용을 하고 비이슬람 교도에 대한 지지야, 인두세를 폐지하고 이렇게 국가를 하나로 화합한 상태에서 중앙집권 체제를 확립했던 이 아크바르 황제 때까지만 해도 17세기 때까지만 해도 감히 서양 세력이 무굴 제국에 침략할 엄두를 못 냈어요. 근데 언제부터? 아우랑제부 황제부터. 비록 아우랑제부 황제가 그 데칸고원 이남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모든 전인도를 지배하는 어마어마한 영토를 확장했지만 지나친 이슬람 제일주의를 통해서, 차별 정책을 통해서 끊임없는 반발 세력에 대한 반발과 이로 인한 재정 악화가 나왔죠. 그러니까 영국이 이 18세기 이후부터 침략이 본격화하게 되는 건 정확히 말하면은 그 아우랑제부 황제 이후야. 그때부터 이제 무굴 제국의 본격기로 쇠락기에 접어들거든요. 왜? 다시 한번. 왜 그렇게 쇠락했죠? 네, 너무나 빈번한 전쟁. 이 아우랑제부 황제는 할아버지였던 아크바라 황제의 그런 종교적인 관용 정책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이슬람 제일주의 정책을 통해서 이런 차별과 탄압을 시행하게 돼요. 이슬람 제일주의를 지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는 반발에 휩싸이게 되고 그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재정이 박살나요. 자, 이런 이슬람 제일주의를 통해서 힌두교, 이거 잘못 썼죠. 이 힌이 아니죠. 이슬람 제일주의를 통해서 힌두교 사원을 파괴하고요. 그리고 할아버지인 아크바르 황제가 없앴던 이 지지야, 인두세도 다시 부활을 시킵니다. 이런 이슬람 제일주의에 저항했던 게 바로 두 개 세력이 있었죠. 바로 시크교와 마라타 동맹의 반란이었어요.
시크교 같은 경우는 나나크가 만든 이슬람교와 힌두교를 융합한 종교였죠. 이 시크교는 이제 카스트 제도의 신분 차별과 우상 숭배에 반대하는 이슬람교적인 요소, 그리고 윤회를 인정하는 힌두교적인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고, 이 암리차르 지방에 황금 사원을 건설한 걸로 유명하죠. 이 시크교도가 반란을 일으켰고요. 이 시크교도는 펀자브 지방에 근거지를 둔 애들이에요. 그리고 마라타 동맹은 얘들은 힌두교 동맹으로서 인도 중부 지방의 털을 잡고 있던 세력이야. 얘들도 반란을 일으킨 거야. 이 마라타 동맹이 되게 심각한 이유가 아우랑제브의 할아버지였던 아크바르 황제가 이 마라타족의 여자랑 결혼을 했거든. 그렇게까지 해서 끌어들였던 마라타족이 이제 무굴 제국의 반란 세력으로 돌아서게 된 겁니다. 참 여러 가지로 참 많이 시대가 변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아무튼 이런 시크교도와 마라타 동맹 등 지방 세력의 반란 등으로 무굴 제국이 완전히 쇠퇴하게 돼요. 즉 정리하면 아우랑제브가 황제가 된 이후 지나친 이슬람 제일주의를 통해서 다른 종교를 핍박하고 탄압하고 힌두교 사원을 파괴하고 할아버지가 없앴던 아크바르 황제가 없앴던 지지야 인두세를 부활함으로 인해서 지방에서 반란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펀자브 지방에 털을 잡고 있던 힌두교와 이슬람교의 연합인 시크교도, 그리고 인도 중부지방에 털을 잡고 있던 힌두교 동맹인 마라타 동맹 등의 반란을 일으켰고, 이러한 시크교와 마라타 동맹 등의 반란으로 인해서 무굴 제국은 쇠퇴기에 접어들었다. 이게 이제 18세기예요. 그리고 18세기부터 이제 이렇게 무굴 제국이 힘을 잃은 틈을 타서 영국과 프랑스가 이 인도로 침략을 해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그 전에 이 펀자브 지방, 여기에 대한 지역사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 인더스강 상류 펀자브 지방, 여기에서 우선 여러분 드라비다족이 만든 인더스 문명, 그 중에서도 이 모헨조다로 같은 도시 유적이 있었던 곳이 인더스강 상류 펀자브 지방이죠. 그러다가 이제 아리아인의 침략으로 파괴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알렉산드로스의 원정군이 침략을 해온 곳도 여기 인더스강 상류 지방이야.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저항으로 마우리아 왕조가 등장을 했죠. 그리고 쿠시안 왕조도 이곳에 쿠시안 왕조도 이 인도 북부 이쪽에 근거지를 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슬람 세력에 진출을 할 때 그 8세기부터 이슬람 세력이 인도로 들어오고 10세기에는 아프가니스탄에 털을 잡았던 가즈니 왕조가 이제 10세기에 인더스강 상류 펀자브 지방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시크교, 이 나나크가 만든 이슬람교와 힌두교의 융합에 나온 종교, 이 시크교도 여기 펀자브 지방에 근거지를 두고 있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인더스강 상류에서 나온 내용들도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아우랑제브 황제 이후에 쇠퇴한 무굴 제국에 영국 애들이 어떻게 들어왔냐? 영국 애들은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들어와요. 이 동인도 회사는 여러분도 어디서 들어봤죠? 네, 여러분이 그 청나라 공부할 때 청나라와의 초기 무역할 때 이 동인도 회사가 이제 했었잖아요. 청나라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이 그 초기 공행무역, 그 광저우에서 서양과의 무역을 허락받은 공행, 그 공행과 무역했던 게 영국의 동인도 회사야. 여기서 이제 무역 적자가 너무 심하게 나니까 얘들이 인도에서 재배한 아편을 들여오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이 뒷이야기야. 자, 인도에서 아편을 들어올 수 있던 이유는 그때쯤 되면은 인도가 완전히 이제 영국의 이 지배하에 들어가거든요. 아무튼 18세기 이후에 영국은 이 동인도 회사라는 거 만들고, 이 동인도 회사를 앞세워서 인도에 침략을 해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인도라는 땅이 여러분 어때요? 굉장히 탐스러워요. 땅도 넓고 인구도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탐스러운 이 무굴 제국 인도를 먹고 싶은 게 영국 혼자였을까요? 아닙니다. 프랑스도 인도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가 인도의 그 이권을 놓고서 한판 승부를 벌이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인도 식민지화의 서막, 바로 플라시 전투입니다.
자, 이 플라시 전투는 여러분들 서양사랑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어차피 나중에 여러분이 공부할 거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서양사 공부할 때 이제 서양에 절대왕정이라 그래서 각 나라별로 중앙집권화된 절대왕정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끼리 막 전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서양에서 절대왕정 국가들끼리 벌인 전쟁이 7년 전쟁이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7년 동안 일어난 전쟁인데요. 1756년부터 1763년까지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누가 싸운 거냐? 나중에 독일을 통일하게 되는 독일의 이때만 해도 지방 영주 국가였죠. 프로이센이라는 나라랑 오스트리아. 이 두 나라가 한판 승부를 벌입니다. 이들이 싸운 이유는 슐레지엔이라고 하는 지방 때문이었어요. 이 슐레지엔이 철이 굉장히 풍부한, 지하 자원이 굉장히 풍부한 금싸라기 땅인데, 이 슐레지엔을 프로이센이 오스트리아로부터 빼앗아가요. 오스트리아가 생각해보니까 이걸 뺏기고 나서 나라의 미래가 없거든? 오스트리아가 프로이센에게 빼앗긴 슐레지엔을 탈환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근데 이 전쟁에 다른 나라들이 껴드는 거야. 프랑스는 오스트리아를 도와주고요. 영국은 프로이센을 도와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영국이랑 프랑스는 이 유럽 대륙에서만 싸운 게 아니에요. 얘들은 이때부터 해외 식민지, 이때부터 이제 신당로 개척 이후에 얘들이 식민지를 만들었거든? 얘들은 해외에서 식민지 쟁탈전을 벌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어디서 싸우냐? 아메리카랑 인도를 차지하기 위해 싸웁니다. 근데 이 식민지 쟁탈전에서 영국이 승리를 거둬요. 그리고 영국이 이 승리를 통해서 북아메리카, 이제 캐나다를 프랑스로부터 빼앗고요. 또 인도도 차지하게 되는 거야. 이 인도를 차지한 전투가 바로 플라시 전투예요. 그러니까 얘들아, 이 플라시 전투는 크게 보면은 이 7년 전쟁 중에 하나야. 이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가 싸우는 7년 전쟁에 프랑스랑 영국이 껴들었고, 이 프랑스랑 영국은 해외 식민지 쟁탈전을 벌였고, 이 해외 식민지 쟁탈전에서 영국이 모두 승리를 거둡니다. 이래서 이제 영국이 세계 넘버원 나라가 된 거야. 그래서 영국은 프랑스로부터 북아메리카, 캐나다를 차지하게 되고요. 또 이 플라시 전투에서 프랑스와 벵골 연합군을 상대로 승리를 거둠으로써 인도에 대한 지배권마저도 가져가게 된 거예요. 아무튼 이런 플라시 전투에서 영국이 프랑스를 상대로 승리를 거둠으로써 이제 인도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영국이 승리한 다음에 허약해진 무굴 제국으로부터 이 벵골 지역의 통치권을 장악하게 돼요. 자, 이 벵골 지역이 어디냐면은 여기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여기입니다. 이 벵골 지역의 지배권을 지게 된 거예요. 이거 좀 웃긴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무굴 제국이라고 한 나라가 있는데 이 무굴 제국의 이 영토에서 프랑스랑 이 프라시안 지방이야. 여기서 영국이랑 프랑스와 벵골 연합군이 붙었고 영국이 승리했고 영국이 이걸 이긴 대가로 무굴 제국한테 이 벵골에 대한 지배권을 넘기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참 웃긴 거죠. 이게 힘이 없으니까 나라가 이렇게 되는 거야. 아우랑제브 황제는 반성해야 됩니다. 자, 아무튼 이 플라시 전투에서 영국이 승리한 다음에 이 벵골에 대한 지배권을 무굴 제국에 요구하게 되고 무굴 제국은 결국 이 요구를 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은 플라시 전투로 이 벵골 지역의 통치권을 장악하게 돼요. 통치권 장악했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세금 징수권을 가져갔다는 거야. 근데 이걸 누가 가져간 거예요, 지금? 동인도회사가 가져간 거야. 이게 영국의 특이한 점이야. 영국은 지금 영국 정부가 왕실이 여기에 껴든 게 아니에요. 동인도회사라고 하는 해외 식민지를 개척하는 회사. 이 회사가 자신들의 군대를 가지고 플라시 전투에 승리를 거둔 거고요. 근데 영국이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거야. 동인도회사 하나가 프랑스 정부군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거야. 그리고 이 동인도회사가 이제 이 벵골 지역의 통치권을 장악한 거야. 즉 영국은 지금 동인도회사를 앞세워서 인도에 대한 간접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플라시 전투에서 영국의 동인도회사가 프랑스를 상대로 승리를 거둠으로써 플라시 전투 이후에 무굴 제국으로부터 동인도회사는 벵골 지역의 세금 징수권, 통치권을 장악했고 영국은 플라시 전투 이후에 이 동인도회사를 통해서 벵골 지역을 간접 통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건 지금 무굴 제국은 이렇게 쇠퇴의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아직 망하진 않았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 무굴 제국 안에서도 이 망해가는 나라를 우리가 다시 되살려야 한다 라고 하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플라시 전투 이후에 뭐가 나오냐? 브라흐마 사마지 운동이라는 게 나와요. 브라흐마 사마지 운동. 이 브라흐마 사마지 운동은 람 모한 로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데, 이 사람은 이제 인도 근대화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처음에 이 운동은, 자 봐봐, 인도의 국민들이 믿고 있는 국민 종교가 힌두교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워지고 이렇게 나라가 쇠퇴하고 저렇게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제국주의 열강에게 우리가 이렇게 이권을 뜯기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힌두교의 순수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힌두교의 그 정신, 그 순수성을 회복해야 한다 라고 하는 처음엔 종교운동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동학 생각하면 돼. 동학도 처음에는 교주님의 신혼을 회복해달라, 우리 동학을 합법화해달라고 하는 종교운동으로 시작했다가 사회운동으로 발전하는 거잖아. 마찬가지예요. 이 람모한 로이가 중심이 된 브라흐마 사마지 운동은 처음에는 우리가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수한 힌두교의 교리를 회복해야 한다, 힌두교의 순수성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종교운동으로 시작을 했던 거야. 그러다가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동학처럼 사회 모순에 주목하게 되고 사회운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힌두교의 악습, 카스트 제도에 반대하게 되고요. 또 사회적인 폐습을 타파하려고 그래요. 이게 그 시타라 그래가지고 힌두교에서 어떤 안 좋은 풍습이 있냐면은 남편이 죽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잖아.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이제 우리 조선 후기 가면은 성리학적인 질서가 강화되면서 남편이 죽으면 여자는 재혼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재혼을 하게 되면 그 자식은 과거 시험도 못 보게 하고 막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아내를 죽입니다. 남편이 죽으면 그 아내를 온 마을 사람과 가족들이 모여서 죽여. 어떻게 죽이냐면은 너는 지금 남편을 따라서 거룩한 순교의 길로 가는 거다. 그래서 장작에 불을 때우고 그 아내를 그 불 속에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스스로 몸을 태우면서 남편 곁으로 간다. 거룩한 희생이다. 라고 했던 거예요. 미친 짓거리죠. 이런 것들을 폐지해야 된다. 라고 하는 사회운동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플라시 전투 이후에 람 모한 로이가 중심이 된 브라흐마 사마지 운동은 처음에는 힌두교의 순수성을 회복하자는 종교운동을 시작했지만 그 이후에는 이런 카스트 제도랑 사회적인 각종 폐수를 반대하는 사회운동으로 발전하게 돼요. 이게 나중에 뭐랑 비슷하냐면은 여러분 나중에 그 이슬람사 배우게 되면은 와하브 운동이라는 게 나와요. 알아만 두세요. 이런 게 있다는 거. 이 와하브 운동은 이슬람교의 순수성을 회복하자는 거야. 쿠란으로 돌아가자. 쿠란이라고 하는 게 이슬람교의 경전이거든요. 이슬람교의 본질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그 와하브 운동이랑 되게 비슷합니다. 자, 이런 브라흐마 사마지 운동이 벌어지게 되고 그 이후에 벌어지게 되는 게 세포이 항쟁입니다. 이게 교과서가 순서가 좀 헷갈리게 나오는데 교과서에선 브라흐마 사마지 운동을 뒤에다 써놨어요. 헷갈리게. 근데 여러분 순서는 람모한 로이의 이 브라흐마 사마지 운동이 먼저고 그 다음 발생하는 게 세포이 항쟁입니다. 자, 세포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 선생님이 영국은 동인도 회사를 앞세워서 인도를 지금 간접 지배하고 있다고 그랬고 이 플라시 전투에서 프랑스 정부군이랑 싸운 것도 누구라고 했어요? 영국의 동인도 회사 군대라고 했죠. 그럼 동인도 회사가 어떻게 싸웠냐? 동인도 회사는 돈이 많잖아. 얘들이 돈을 가지고 용병을 고용합니다. 그게 바로 세포이야. 그러니까 세포이는 영국의 그 동인도 회사가 고용한 외국인 용병, 이걸 우리가 세포이라 그래요. 근데 이 세포이가 용병이 엄청나게 많았어. 24만 명이나 됐어요. 근데 이 중에서 24만 명 중에 20만 명이 이제 인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포이들을 영국을 위해 싸웠던 애들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민족 배신자 같은 개념이에요. 영국을 위해서, 영국의 동인도 회사의 돈을 받고 영국을 위해 싸웠던 영국의 용병들이었어. 근데 얘들이 왜 갑자기 영국을 위해 싸우다가 영국에게 저항하게 됐냐? 영국의 식민 통치랑 착취가 점점점 심해집니다. 어마어마하게 이게 심해졌어요. 자, 이게 얼마나 심했냐면 보시면 여기 볼게요. 여기 인도와 영국의 면직물 산업 변화라고 나오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랑 저번에 분명히 우리 무굴 제국 공부할 때 무굴 제국의 앞쪽으로 넘어왔어요. 지금 저희 5쪽 넘어왔습니다. 이 전근대 무굴 제국 공부할 때 무굴 제국의 대표적인 산업이 뭐라고 했죠? 면직물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무굴 제국에서 만든 면직물이 영국이랑 유럽에 수출이 돼서
이때 영국이 워낙 손해를 많이 보니까 영국이 어떻게 하면은 저 압도적인 인구에서 인도 무굴 제국에서 머릿수를 앞서 생산하는 저 값싸고 질 좋은 면직물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우리가 인구로는 노동력으로는 상대가 안 된다. 우리는 뭐 하자? 공장에서 기계를 자동화시키자. 그래서 나온 게 산업혁명이라고 했죠. 그래서 산업혁명을 통해 방직기랑 방적기를 통해서 그 목화에서 솜씨를 빼내고 옷감을 짜는 그 과정이 자동화되면서 나온 게 산업혁명이야. 그러니까 원래 산업혁명은 인도 무굴 제국의 면직물에부터 저항하기 위해 나온 거야. 그러니까 방적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 이후에 상황이 역전된 거야. 이 산업혁명 이후에 그리고 28세기 이후에 아우랑제브의 이런 차별적인 이슬람 제일주의로 인해서 무굴 제국이 약화되고 영국이 18세기부터 산업혁명을 이룩하고 본격적으로 무굴 제국에 지금 침략을 하고 있잖아요. 특히 플라시 전투 이후에 이 벵골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딱 확보하고 나서 이때부터 이제 영국이 본격적으로 본인 나라에서 공장에서 기계로 찍어낸 이 면직물을 무굴 제국의 역으로 수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원래 인도가 유럽에 수출한 면직물이 더 많았다가 훅 떨어지게 되고 영국이 아시아에 수출한 면직물이 확 증가하게 되죠. 보세요. 산업혁명 이전까지 인도산 면직물은 유럽에서 큰 인기를 얻었다. 인도는 세계 최대의 면직물 수출 국가였다. 그러나 19세기 들어서 영국의 이런 값싼 면직물, 공장에서 생산된 산업혁명 이후에 생산된 면직물이 인도에 대량으로 들어오면서 인도 면직물 산업이 몰락했다. 또한 영국은 동인도 회사가 벵골 지역에서 거둔 그 세금, 이게 그 플라시 전투 이후에 거둘 수 있었던 거야. 이 플라시 전투로 인해서 동인도 회사가 영국의 그 동인도 회사가 벵골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했잖아요. 그러면서 세금을 거둘 수 있게 되면서 엄청난 양의 면화를 값싸게 구입을 해서 이걸 가지고 또 면직물을 인도에 내팔면서 인도 면직물 산업은 완전히 황폐했다. 이러면서 인도 자체가 이때쯤 되면은 완전 맛이 가요. 19세기쯤 되면은 인도가 완전히 이제 영국의 식민지가 된 거야. 원료 공급 상품 판매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도를 토대로 영국이 뭐까지 한 거야? 청나라를 대상으로 아편 무역까지 한 거야. 이제 아편까지 재배하게 시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심해지니까 세포일로 느낀 게 있는 거야. 야, 이건 우리가 돈 받고 용병한다고 될 문제가 아닌데? 이거 나라가 망하겠는데 싶은 거야.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이 세포이들의 불만이 폭발하게 된 게요. 이 동인도 회사에서 이제 고용한 용병들이잖아. 그래서 이 세포이한테 설명을 보면서 할게요. 세포이가 항쟁이 이렇게 된 계기, 결정적 계기는 이겁니다. 동인도 회사에서 세포이들에게 총을 지급을 하는데 이걸 장전하는 그 탄약 있잖아요. 그 탄약 주머니. 이걸 이제 여기 보시면 입으로 이렇게 탁 뜯어가지고 여기 있는 탄약을 장전을 해야 되는데 이 탄약 주머니에 소기름과 돼지기름을 발라놓은 거야. 자, 근데 알다시피 소는 힌두교에서 신성시하는 동물이고요. 돼지는 이슬람교에서 부정한 동물이라고 먹지 말라 그러는 거야. 이 두 가지 금기를 다 어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포이들이 늘 그동안 입으로 생각없이 뜯었다가 야, 우리가 늘 입으로 뜯던 그 탄약통에 이슬람교에서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돼지와 힌두교에서 신성하다고 생각하는 소기름이 발라져 있대. 이거는 우리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우리는 그동안 종교적 금기를 다 어긴 거야 라고 해서 완전히 폭발한 거예요. 그래서 세포이들이 집단 봉기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세포이들의 봉기에 얼마나 일컸냐면 인도의 그러니까 무굴 제국의 각계각층이 참여하게 되고 나중에는 무굴 제국의 황제까지도 이들과 함께하게 돼요. 이 세포의 힘을 이용해서 그 영국을 몰아내보자. 이게 뭐랑 비슷해요? 의반한 운동이랑 비슷해. 청나라가 의반을 편들었잖아. 마찬가지예요. 이 세포의 봉기, 용병의 봉기에서 이제 인도의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참여하게 되고 심지어 무굴 제국의 황제마저도 세포이를 지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영국 동인도 회사의 무력 앞에 결국에는 진압이 되게 돼요. 그리고 영국은 야, 이제 이 일이 일어난 게 뭐야? 그래, 동인도 회사를 가지고 간접적으로 통치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났다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영국은 이번 기회에 동인도 회사를 통한 간접 지배를 버리고 인도를 직접 지배하겠다 라고 생각해서 무굴 제국의 황제를 폐위시켜버립니다. 황제를 쫓아내요. 그리고 만든 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포이 항쟁 결과 나온 법이에요. 바로 인도 통치 개선법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인도 통치 개선법은 이제부터 동인도 회사를 통한 간접 지배하지 않겠다. 이제 동인도 회사의 인도 지배권을 박탈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직접 인도의 전 지역을 지배하겠다. 라고 해서 이걸 계기로 영국령 인도 제국, 인도가 완전한 영국의 직접 식민지가 된 거야. 그리고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인도 제국의 황제를 겸임한 거야. 이 빅토리아 여왕이 그 여왕이에요. 그 중국 청나라랑 아편무역해서 임칙서가 공개적으로 항의했던 게 빅토리아 여왕이야. 참 아름다운 여왕이죠. 중국에는 청나라에는 아편 팔아쳐먹고 인도는 무굴 제국 멸망시키고 본인이 황제라고. 거기다가 빅토리아 여왕이 망언을 해요. 이때 세익스피어, 영국의 자랑이죠. 온 인도를 주더라도 세익스피어와는 바꾸지 않는다. 뭐 네가 뭔데 바꾸네 많아야. 그러니까요. 빅토리아 여왕 별로 안 좋아요. 이 사람 때 정말 영국의 또 온갖 악행의 대표적인 사람이 또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또 이런 말 하면 영국인들은 싫어하죠. 영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여왕이니까.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직접 지배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무굴 제국은 멸망하게 되고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가 된 겁니다. 세포의 항쟁, 인도 통치 개선법, 이걸 통해서 이제 식민지가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영국인들은 깨달았어. 그동안 동인도 회사를 앞세워가지고 경제적으로 수탈만 했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반발이 나온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 좀 더 얘들을 겉으로는 달래주는 척하면서 다시는 얘들이 똘똘 뭉치지 못하도록 얘들을 갈갈이 찢어놔야겠다. 자, 지금 쌤이 말한 이 레포토리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나요? 네, 여러분이 작년에 한국 근현대사 공부할 때 일본이 3.1운동 이후에 야씨 조선징들 모이니까 장난 아니네? 다신 조선징들이 모이지 못하도록 겉으론 잘해주는 척하면서 얘들을 이간질 분열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나온 게 바로 뭐예요? 네, 20년대 우리 한민족을 한국인을 분열하기 위한 일본의 문화통치였죠. 겉으로는 잘해주는 척하지만 그 본질은 우리 민족을 분열하고 이간질해서 친일파를 양성하여 우리 민족이 단결하지 못하게 한 거였죠. 그걸 지금 영국이 써먹는 거야. 이러면서 만들어진 게 인도 국민회의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이 인도 국민회의는 영국이 인도인들을 잘해주는 척하면서 얘들을 회유하기 위한 단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국의 지원으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왜? 이거는 누굴 꼬드긴 거냐? 지식인, 관리, 자본가, 지주 같은 인도의 잘하는 계층 있죠? 인도의 상류 계층. 이런 사람들에게 잘 대해주면서 이런 사람들을 친형파로 만든 거야. 마치 일본이 문화통치 시기 우리나라의 민족 자본가, 지주 같은 사람들을 최대한 친일파로 끌어들여서 우리 민족을 분열 이간질했듯이 지금 영국은 인도 국민회의를 만들어서 영국의 지원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 인도의 자본가, 지주, 지식인들 같은 사람들을 친형파로 회유하기 위한 그런 단체입니다. 친형 지식인 단체예요. 친형 지식인 단체. 그러니까 원래는 영국의 이간질로 의해 만들어진 친형파를 만드는 단체였어.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이 사람들에게 영국이 엄청 잘해줘요. 막 유학도 보내주고 막 장학금도 주고 온갖 혜택을 다 줍니다. 분열을 시킨 거죠. 그래서 얘들은 초기에만 해도 친형 단체였어요. 얘들은 영국에 협조하면서 인도인의 권익을 확보하자.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은 우리나라 20년대 일본의 이런 문화통치, 분열 이간책으로 인해서 자치론, 타협문화들이 등장했죠. 일본의 식민지배를 인정하고 일본의 식민지배를 인정한 상태에서 일본이 허락해주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자치나 하자 라고 했던 그 민족 분열자들, 타협적 민족주의자, 자치론자 이런 말 있잖아요.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얘네들 그렇게 활동했던 단체들이야. 근데 얘들이 놀랍게도 반영단체로 돌아서게 됩니다. 왜? 우리로 치면은 친일파들이 갑자기 독립운동에 나서는 거야. 왜 이렇게 됐냐? 영국이 선을 넘어요. 인도 국민회의를 통해서 이 인도의 이 지주 자본가 지식인 계층을 영국으로 회유하는 게 잘 먹혔거든. 여기서 이 재미를 본 영국이 선을 넘어버립니다. 벵골 분할령이라는 걸 발표해요. 자, 이 벵골이란 지역이 어떤 지역이에요? 영국이 플라시 전투에서 프랑스를 무찌르고 무굴 제국으로부터 통치권을 넘겨받은 게 이 벵골 지역이었죠. 이 벵골 지역이 지도로 따지면 여기가 벵골이고 이 벵골을 좀 확대해 볼게요. 이렇게 되는데 벵골 지역을 영국이 나눈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말한 거야. 일단 영국이 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벵골이란 땅 자체가
굉장히 커서 하나의 지역으로 관리하기에는 행정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이 벵골을 둘로 쪼개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세밀하게 관리를 해야 한다 이거야. 겉으로 보기에 뭐 그럴싸하죠. 워낙에 땅이 넓고 인구가 많으니까. 근데 우리나라 지금 봐봐요. 우리나라 지금 경기도가 너무 넓고 인구가 많으니까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경기도를 북부랑 남부로 나눠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 마찬가지야. 벵골 자체가 너무 크고 인구도 많아서 하나의 지역으로 관리하기 행정적으로 힘드니까 이거를 어떻게 서벵골과 동벵골로 나누어서 관리하겠다는 건데 이건 겉으로 말하는 거고요. 그 속내는 이 서벵골은 주로 힌두교들이 사는 지역이야. 그리고 이 동벵골은 이슬람 교도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즉 뭐예요? 종교를 가지고 벵골을 둘로 쪼개서 힌두교랑 이슬람교가 화합하지 못하도록 분열하고 이간질하겠다는 거야. 자, 분열과 이간질. 지금 문화통치 스타일 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종교를 이용해서 민족의 운동을 분열하려는 목적이었어요. 근데 이거 누가 봐도 너무 노골적이거든? 이거 솔직히 너무하잖아. 이거 누가 봐도 목적이 뻔히 보여. 그래서 지금 영국의 이 벵골 분할령, 서벵골과 이 힌두교가 사는 서벵골, 동벵골이 사는 이슬람교로 벵골 분할령이 뭐예요? 힌두교가 살고 있는 서벵골, 이슬람교가 많이 살고 있는 동벵골로 분리해서 통치하겠다. 이건 결국에 힌두교랑 이슬람교가 합치지 못하도록 분열과 대립을 하겠다는 거죠. 인도인을 분열시키겠다라는 이 목적이 너무 뻔히 보이니까 이 친형단체였던 인도 국민회의마저도 돌아선 거야. 이건 이건 우리나라를 너무 지나치게 분열하는 거 아니냐? 이래서 이 인도 국민회의가 친형에서 반형으로 돌아서게 되는 게 이 벵골 분할령입니다. 영국이 실수한 거예요, 이건. 그래서 이 벵골 분할령 이후에 인도 국민회 회원들이 어디에 모이냐? 이 콜카타라고 하는 곳에 모여요. 이 콜카타가 어디냐면은 여기 벵골 근처예요. 여기 콜카타. 여기로 모입니다. 그래서 이 콜카타에 모여서 대회를 열어요. 그 대회는 벵골 분할령 때문에 나온 거야. 콜카타 대회는 틸라크라고 하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4대 강령을 채택합니다. 지금 반영이에요. 그래서 영국에 저항해야 된다. 우리는 절대로 벵골 분할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럼 우리가 영국에 맞서 싸워야 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싸울 것이냐? 4가지 방법으로 싸우자. 이 4가지 4대 강령 되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수와라지. 이건 자치란 뜻이에요. 그리고 수와라지. 우리가 자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수와데시. 국산품에용. 우리 물건을 사자. 자, 이제 봐봐. 우리 인도 사람들의 물건을 사자는 건 영국 물건은 사지 말자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교육을 하자. 그러니까 실력 양성 운동이랑 비슷해요. 원래 이 지식인과 지주들, 영국에 충성하는 지식인과 지주들이 중심이 된 이 인도 국민회의가 벵골 분할령을 계기로 반영단체로 돌아서고 콜카타 대회를 통해서 틸라크 등이 중심이 되어서 4대 강령을 채택하는데 이 4대 강령은 무장투쟁 같은 건 아니야. 수와라지, 자치, 그리고 국산품에용 수와데시, 영국 상품 불매, 국민교육 이 4대 강령을 채택을 합니다. 특히 수와라지랑 수와데시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키워드로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제 영국이 결국에는 벵골 분할령을 취소를 해요. 그리고 명목상 자치를 인정합니다. 실제로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영국이 여기서 악마의 씨앗을 뿌려. 실제로 이 벵골 분할령이 발표됐을 때 이 벵골 지역에 있는 인도인들은 다 반대를 해요. 근데 사실 이 동벵골 지역에 사는 이슬람 교도들은 일단 막 국민적 분위기가 반대하니까 반대하긴 하지만 얘들은 사실 분리하고 싶었어요. 속마음은. 얘들은 이제 대다수가 보면 벵골 지역의 대다수가 여기 힌두교도들이고 이슬람교가 상대적 소수였단 말이야. 그래서 얘들은 힌두교 애들이랑 같이 사는 거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얘들은 우리는 사실 분리돼도 괜찮은데 싶었어요. 이거를 영국이 파고든 거야. 그래서 영국이 전 인도 이슬람교도 연맹 이라고 하는 단체가 이때 있었거든. 전 인도 이슬람교도 연맹. 이게 마침 이때 딱 만들어지는데 콜카타 대회 할 때 얘들을 후원합니다. 그래서 야 어차피 니들은 저기 힌두교 애들이랑 같이 살기 싫잖아. 우리가 따로 살게 해줄게 라고 하면서 이 이슬람교도 연맹을 후원해서 인도 국민회의와의 갈등을 조장해요. 그래서 이 영국이 뿌려놓은 씨앗이 결국에는 오늘날의 방글라데시랑 파키스탄의 분열을 가지고 옵니다. 이때 이제 이슬람교도들에게 엄청 영국이 바람을 많이 넣어놓거든. 분열의 씨앗을 뿌린 거예요. 참 나쁘죠, 여러분들. 영국이 이 전인교 이슬람교도 연맹을 후원해서 인도 국민회의하에
대립을 조장했다라는 것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쨌건 벵골 분할령은 취소됐고 명목상 자치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뭐가 터져요? 1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제국주의 열강들의 식민지 쟁탈전이었죠. 자, 이 제국주의 열강들의 식민지 쟁탈전 알다시피 이 1차 세계대전은 삼국 협상,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중심이 된 삼국 협상과 삼국 동맹이 붙은 거예요.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근데 알다시피 이탈리아는 전쟁이 시작하자마자 삼국 협상으로 넘어왔고 러시아는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서 이탈했죠. 아무튼 이 전쟁이 진행이 될 때 영국이 독일이 만만치 않은 나라야. 영국이 이제 막 싸우다 보니까 영국의 승리를 위해서는 영국의 가장 거대한 식민지인 인도인들이 영국을 위해 싸워줘야 돼. 근데 그냥 싸우라고 안 싸우니까 물론 억지로 끌고 갈 수 있지만 억지로 끌고 가면 효율이 없잖아. 자발적으로 싸우길 원했어요. 그래서 영국이 이 독일과의 이 전투에서 1차 세계대전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 영국이 인도인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너희 인도인들이 이 전쟁에서 우리 영국을 위해 싸워준다면 전쟁 끝나고 진짜 제대로 된 인도인의 자치를 약속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인도인들이 이 약속을 믿고 진짜 열심히 싸워. 영국을 위해 싸우는 것이 전쟁 이후에 우리의 자치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나라의 미래를 위해, 독립을 위해, 자치를 위해 인도인들은 영국을 위한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수많은 인도인들이 전쟁터에서 피를 흘립니다. 하지만 전쟁 끝나고 약속을 지킬 리가 없죠, 여러분. 약속을 지키면 영국이 아니죠. 네, 약속을 어깁니다. 그리고 오히려 전쟁 끝나고 나서 인도인들이 아니 왜 약속 안 지키냐 하고 막 저항하니까 기가 막힌 법을 만들어요. 롤러법. 이 롤러법, 얘들아, 이 롤레트법이라고 그러는데, 이 롤레트법이 만들어진 시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롤러법은요, 앞서 여러분이 공부했던 이런 플라시 전투, 브라마 사마지, 세포 양제, 인도 국민회의, 벵골 분할령, 콜카타 대회 다 이후야. 다 끝나고 나서 이 이후에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만들어진 법이에요. 시기 중요합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만들어진 거야. 이 롤레트법은 일종의, 여러분이 그거 생각하면 돼요. 일본이 우리나라 20년대 문화통치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분열 이간질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민족을 또 탄압하기 위해 만든 법이 뭐야? 치안유지법이었죠. 사회주의랑 독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해서 일본의 국채, 천황제랑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독립운동과 사회주의는 영장 없이 잡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였죠. 똑같아요. 이 롤레트법은 이제 인도인들이 약속 지켜라, 자치 허락해라 이러니까 영국에 저항하는 인도인들을 영장 없이 체포하고 재판 없이 투옥 가능한 거야. 여기가 롤러법입니다. 그러니까 치안주의법 똑같아요. 영국이 일본의 선배야, 얘들아. 일본이 누굴 보고 배웠겠니? 영국을 보고 배운 거예요. 이런 롤러법인데, 이런 롤러법이 나오니까 드디어 이제 인도의 독립운동이 더 본격화됩니다. 이때 나온 사람이 간디와 네루예요. 간디가 요즘 여러분 그 문명이란 게임에서 짤방으로 유행하다 보니까 순수하게 뭐 다이아몬드 넘기면 유혈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옥수수랑 당신의 다이아몬드를 교환하시죠. 이런 폭력적인 모습으로 인터넷 짤방에 떠도는데 원래 간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간디는 자 여러분 간디와 네루는 둘 다 인도의 독립을 위해 싸운 사람인데 두 사람이 추구하는 방향이 달라. 간디랑 네루를 여러분들이 비교하셔야 됩니다. 간디는요. 비폭력 불복종 운동. 폭력을 쓰지 않고 영국에 복종하지 않겠다. 비폭력 불복종 운동이고 이 사람은 롤러법 폐지해라. 그리고 우리 인도인을 위한 완벽한 자치를 허용해달라 라고 이야기해요. 완전 자치를 허용해달라. 그러니까 이게 얘들아 이 자치란 말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거 우리나라에서 그 타협적 민족주의 자치론, 타협론 일본의 식민지배 인정하고 일본이 허락해주는 범위 내에서 자치하잖아요. 그 새끼들이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 자치가 아니야. 여기 말하는 자치는 진짜 완벽한 자치예요. 모든 주권을 보장해달라 이겁니다. 그리고 당시 영국이 인도인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소금법이라는 걸 만들어요. 여러분 소금 안 먹으면 사람 죽어요. 여러분 소금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야. 근데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이 소금의 생산과 유통을 영국이 통제하고 영국이 이 소금을 독점적으로 공급해서 소금 가격을 확 올려버립니다. 그래서 인도인들이 이 소금 때문에 엄청 고통을 받았어요. 그래서 간디가 왜 영국인들은 우리 인도인의 생활에 꼭 필요한 이런 소금 가지고 장난을 치냐. 이 소금의 생산과 유통을 통제하는 영국이 만든 악법이 소금법이었어. 이거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영국인들이 만든 소금을 먹지 말자. 우리가 필요한 소금은 우리가 직접 만들어 먹겠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소금 행진이라는 걸 벌입니다. 이 소금 행진이 뭐냐면 그 인도의 해안가를 돌면서 직접 바닷가에 가서 그 염전에서 인도의 전통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먹을 소금을 생산해내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간디를 중심으로 수천, 수백,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해안가를 돌면서 직접 전통적 방법으로 소금을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영국이 그 내비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서 영국이 군인과 경찰을 투입해서 막 방망이 들고 해안가를 도는 이 인도인들을 막 무자비하게 폭행해요. 근데 간디는 뭐야? 비폭력 불복종 운동이잖아. 이때 진짜 섬뜩한 게 그 수많은 인도인들이 영국 경찰들의 몽둥이에 맞으면서 피 흘리고 퍽 쓰러져요. 그럼 일어나가지고 이 새끼들이랑 싸우는 게 아닙니다. 다시 일어나서 묵묵하게 해안가를 걸으면서 소금을 생산해요. 또 때려도 피 흘리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고. 그래서 이게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켜. 그래서 이게 이제 영국에도 막 소개가 되고 그래요. 그래서 영국 내에서도 반성이 일어나서 결국 영국은 가정용 소금에 한해서는 인도인들이 자유롭게 소금을 생산하도록 허락합니다. 이게 간디의 비폭력 불복종 운동을 상징하는 소금 행진이라는 겁니다. 알아두세요. 근데 네로는 간디랑 달라. 간디가 비폭력 불복종 운동이라면 네로는 그런 온건한 방법으로는 절대로 저 잔악한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수 없다. 네로는 무력 투쟁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인도 독립동맹을 결성해요. 저 여러분, 인도 독립동맹은 네루가 인도의 독립을 위해 만든 독립운동단체입니다. 이게 막 인도 국민회의 막 이런 게 엮여가지고 다른 데서 오답용 편지로 잘 나와요. 인도 독립동맹은 네루가 만든 독립운동단체입니다. 그들은 말해요. 자치가 아니라 완전한 독립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비폭력 불복종 운동의 완전 자치를 주장한 간디와 무력투쟁과 인도 독립동맹을 통해 완전한 독립을 추구한 네루 알아두시고, 또 간디 하면은 이 소금 행진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국은 결국 이러한 인도인들의 전방위적인 저항에 신인도 통치법이라는 걸 만들어서요, 군사와 외교를 제외한, 가장 중요한 거죠. 군사랑 외교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 자치권을 허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자치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인도인들의 이런 자치권을 보장을 해준 거야. 왜냐면 영국에게 가장 소중한 식민지가 인도였거든요. 그래서 인도인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릴 필요가 있었어. 자, 얘들아, 이 신인도 통치법은 여러분이 뭐랑 구분하셔야 되냐면은 세포의 항쟁 이후에 영국이 제정한 인도 통치 개선법. 세포의 항쟁 이후에 나온 거죠. 이거는 뭐예요? 이 동인도 회사의 인도 지배권을 박탈하고서 영국이 인도를 직접 지배하겠다. 그래서 영국의 여왕이 인도의 황제를 겸임하는 거였죠. 그래가지고 이제 무굴 제국의 그 황제를 없애버렸잖아. 이게 인도 통치 개선법이고, 지금 공부하는 신인도 통치법은 시기가 달라요. 1935년에 군사랑 외교를 제외한 자치권을 허용한 겁니다. 이름이 비슷하다고 해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 둘을 비교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인도가 독립을 해요. 근데 이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배하면서 인도인들이 단결하지 못하게 하려고, 여기 봤죠? 인도 국민회의 때도 이슬람 교도들이랑 이걸 계속 이간질했잖아. 영국이 인도를 지배하는 식민지 기간 내내 영국은 이슬람 교도랑 힌두 교도를 분열시키고 이간질시켰어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꿈에도 그리던 독립이 찾아왔지만 결국 영국이 뿌려놓은 악의 씨앗 때문에 이슬람 교도랑 힌두교는 하나의 나라로 합쳐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힌두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의 인도, 연방, 인도가 되고요.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파키스탄으로 독립을 하게 돼요. 영국이 뿌려놓은 악의 씨앗이야. 파키스탄은 서파키스탄과 동파키스탄으로 나뉘는데, 이 동파키스탄이
또 방글라데시로 분리해요. 이게 뭐냐면은 원래 봐봐. 자,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이 인도,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파키스탄이고 이 파키스탄은 기본적으로 이슬람 국가예요. 근데 그 이슬람교 안에서도 또 종파가 나눠지잖아. 그래서 그 종교적 갈등으로 인해서 동파키스탄을 믿는 사람들은 방글라데시로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거 이렇게만 하면 되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지도를 보고 설명할게요. 여기 뒤에 또 한 페이지 더 넘어가서 마지막 8페이지 보시면은 현대 인도라고 나오죠. 자, 여러분 인도 여기는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여기 파키스탄인데 원래 파키스탄이 여러분 봐봐 이슬람교를 믿는 애들이잖아. 이 파키스탄이 처음에는 서파키스탄 그리고 동파키스탄으로 분열해서 독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떨어져서 있었거든. 그래서 이 이슬람을 믿는 파키스탄, 이 서파키스탄과 동파키스탄으로 분리돼서 독립을 한 거야. 근데 보시면 두 나라가 같은 나라지만 어때요? 같은 나라인데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 그지? 이렇게 떨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파키스탄과 동파키스탄은 처음에는 이제 같은 파키스탄으로 독립을 했지만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서쪽, 동쪽으로 떨어져 있고 또 종파, 같은 이슬람교지만 또 그 안에서의 그 종파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이 동파키스탄 지역은 결국 또 독립을 합니다. 방글라데시. 이 방글라데시 동파키스탄 지역이 어디냐면은 벵골 분할 당시에 이 동벵골 지역이에요. 결국 동벵골이 동파키스탄이 되고 이 동파키스탄이 뭐로 된 거야? 방글라데시가 된 거예요. 자, 이해가죠? 자, 여러분 정리하면은 영국은 식민지 기간 내내 힌두교랑 이슬람교도를 이간질했고 결국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인도는 독립을 했지만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오늘날의 인도가 되었고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파키스탄으로 분리돼요. 근데 파키스탄 자체가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래 처음에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의 파키스탄이란 나라로 독립을 했고 그냥 지역적으로 서파키스탄, 동파키스탄 나눠져 있었을 뿐이야. 근데 동파키스탄이 그 벵골 분할에서 나온 동벵골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동벵골 지역이 동파키스탄이 된 건데 그 이슬람교 안에서도 또 갈등이 일어나서 이 동벵골 지역에 있던 동파키스탄은 방글라데시로 분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인도가 세 개로 쪼개진 거예요.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다 영국이 뿌려놓은 씨앗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보면은 카슈미르 지방이라고 나오죠. 자, 이 카슈미르 지방에 대한 이야기는 뭐냐면 이것도 진짜 골 때리는 건데 자, 이 카슈미르라고 하는 내가 이거 지도를 잘못 그렸다 얘들아. 자, 이 서파키스탄은 여기 국경을 제대로 그려야죠. 요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 봐. 이 카슈미르란 지역은 인도 땅이에요. 인도 땅. 인도 땅이거든. 이 카슈미르는 오늘날의 인도예요. 근데 문제는 이 카슈미르가 파키스탄이랑 가깝잖아.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민중들의 대다수는 이슬람교야. 근데 영토는 인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도 정부는 이들에게 힌두교를 강요합니다. 그래서 이 카슈미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도 독립시켜달라. 우리 파키스탄, 우리 형제들이랑 하나가 되고 싶다! 라고 말하고 있고 당연히 인도 정부는 이걸 허락할 리가 없죠. 그래서 카슈미르 지역에서도 분쟁이 일어나고 있어. 이게 참 골 때리는 거죠, 진짜. 자, 그래서 여기 이 얘기야.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면 분리독립. 힌두교는 인도로, 이슬람교는 파키스탄. 근데 파키스탄, 동파키스탄으로 지역적으로 분리가 돼 있다가 또 이슬람교 내에서의 종파적 갈등으로 인해서 이 동파키스탄이 방글라데시가 된 거예요. 동파키스탄은 그 동벵골 지역입니다. 자, 그리고 이 카슈미르 지방은 인도 영토에 속하지만 바로 그 서파키스탄 옆에 있잖아. 사람들은 다 이슬람교를 믿어요. 그래서 인도 정부가 힌두교를 강요하면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 이게 인도 지역이야. 이슬람 지역 아닙니다. 인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종교 갈등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인도 근현대사까지 다
공부한 거야. 여기 뒤에 나와 있는 이런 탐구 자료들 여러분들 다 읽어보시면 되고, 또 여러분이 공부하기 편하도록 인도에 관련된 지도를 선생님이 뒤에다가 쫙 모아놨어요. 그 인도 문화도 여기 뒤에다가 이렇게 정리를 했으니까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문화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얘들아? 우리 지도를 보고 한번 분리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지도는 뭐죠? 네, 마우리아 왕조예요. 그걸 알 수 있는 이유는 이 파탈리푸트라라고 하는 도시가 기본적인 수도고, 이 남부 지역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정복을 했죠.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거는 위아래로 길게 북인도와 중앙아시아를 연결하고 있는 쿠션 왕조고요. 옆으로 길게 뻗어져 있는 세 번째 지도는 굽타 왕조고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있는 이 가장 넓은 땅, 남부 끄트머리 조금만 빼고 다 점령한 거는 무굴 제국입니다. 마우리아 왕조랑 무굴 제국 구분하셔야 돼요. 그리고 문화를 보시면은 마우리아 왕조는 아소카 왕이 중심이 되어서 상자부 불교를 적극적으로 전파했고, 그걸 위해서 불탑, 산치대탑, 그리고 아소카 왕의 돌화자상 같은 것도 열심히 만들죠. 이것뿐만 아니라 스투파, 이 탑뿐만 아니라 석주, 그 돌기둥도 만들어요. 대표적인 게 아소카 왕의 그 돌화자상. 그리고 이 마우리아 왕조에서 유행하는 상자부 불교는 바닷길을 통해 동남아시아로 전파가 되죠. 그리고 여기 쿠션 왕조에 해당하는 건 뭐예요? 쿠션 왕조에 해당하는 문화는 여기죠. 간다라 미술. 쿠션 왕조 같은 경우는 그 카니슈카 왕이 보급하려고 했던 불교는 대승불교고, 이때 이제 인도의 문화에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불상을 제작하는 간다라 미술이 유행하게 됩니다. 이 여기서 만들어진 불상은 옷 주름이 돼 있고, 이 대승불교는 비단길, 사막길을 통해서 동북아시아 지방으로 전파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후한초 비단길을 통해 전래된 불교는 이 쿠션 왕조에서 온 대승불교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굽타 왕조 같은 경우는 인도 고전 문화의 황금기죠. 그래서 이 간다라 미술을 뛰어넘어서 굽타 양식이 나옵니다. 이 인도 고유의 그런 특색이 드러나게 되면서 더 이상 옷 주름이 아니라 인체의 윤곽을 선명히 드러내주는 게 나오고, 이런 굽타 양식에 이제 아잔타, 엘로라 석굴 사원 같은 것도 등장을 하게 되었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거 뭐야? 왜 이래? 이거 뭐야 이거? 죄송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무굴 제국. 마지막 무굴 제국 같은 경우는 인도 문화와 힌두교 문화와 이슬람 문화의 융합, 그걸 보여주는 게 대표적으로 샤자한이 만든 타지마할, 또 이거 말고도 뭐 시크교, 황금사원, 요런 것도 있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도의 무굴 제국, 근현대사 무굴 제국이 어떻게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나, 그리고 식민지가 된 이후에 어떤 식으로 독립운동을 했는가 잘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